안녕하세요. 저는 35살의 젊다면 젊은 애기 엄마입니다. 이 사연을 그들이 꼭 봤으면 좋겠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아마도 언젠가는 볼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 사실적이고 있던 일들을 그대로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간략하게 말을 해보자면 저희 가족은 시골 변두리에 살고 있었어요. 가난하고 배고픈 집안이었지만 그보다 더 최악인 건 아빠께서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이었죠. 거기다 엄마께서는 또 외도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외동딸인 저는 부모 중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야 했지요. 너무 불우했고 아픈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외도를 하시던 엄마의 곁에는 늘 모르는 아저씨들이 계셨고 그 아저씨들은 제가 농담 삼아 그러기도 하셨어요. 얘가 당신 딸 연수야? 당신이랑 똑같이 생겼네. 안녕 연수야. 아저씨는 엄마랑 곧 결혼할 사람이란다. 네? 그게 무슨... 됐어. 얘한테 말해도 못 알아먹어. 최연수, 집으로 얼른 들어가 있어. 집에 아빠 있으면 엄마 봤다고 하지 말고. 알겠지? 왜 들여보내? 이렇게 본 것 같이 밥이라도 먹자. 이제는 내가 연수 네 아빠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니? 전 이런 환경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엄마와 외도하시던 모든 분들은 제게 아빠 소리를 듣기를 원했고 그게 당연한 줄 아셨죠. 그러나 어린 마음에 그건 꽤 큰 상처이고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심지어 아빠가 안 계시는 날에는 집으로까지 만나는 남자들을 불러 놀았던 엄마를 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에 대한 배려와 생각이 아예 없다 보니 그 어린 나이에 못 볼 장면들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엄마와 아저씨가 옷도 입지 않은 채 엉겨붙어 있는 모습들을 한두 번 목격한 게 아니었죠. 너무 싫었고 끔찍했어요. 엄마만 해도 이렇게 싫은데 아빠라는 사람은 더했습니다. 매일 술로 하루를 살다 보니 일을 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죠. 낮이고 밤이고 늘 만취 상태였고 대화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술을 드신 아빠는 꽤 폭력적이었는데 그 시비는 늘 집에 있는 저였어요. 야, 너 이리 와봐. 너는 대체 언제 크냐? 너를 괜히 낳아서 전현이랑 결혼까지 하고 내 팔자가 이렇게 더러워진 거 아니야? 너 나한테 어떻게 보상할 거야? 말해봐. 아빠,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자, 아빠가 다시 물어볼게. 이번에 대답 못하면 몽둥이 가져와야 하는 거 알지? 너 때문에 망가진 내 인생 어떻게 보상할 거야? 아빠께서는 늘 저 때문에 엄마와 결혼하게 된 거라며 저를 향한 원망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을 한 걸까요? 태어난 게 잘못인 걸까요? 저는 많은 걸 바란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족끼리 따뜻한 밥 한 상 같이 먹어봤으면 했었고 부모님과 함께 오순도순 대화라도 해봤으면 좋겠었죠. 꼭 부모님 모두가 아니더라도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제 곁을 지켜줬으면 좋겠었습니다. 이게 욕심이었던 걸까요? 단 한 번도 그런 일은 제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늘 함께 놀다가도 저녁을 먹으러 가야 한다며 집으로 향했지만 전 불 꺼진 집에 혼자 쓸쓸히 들어가 컵라면을 먹는 게 일상이었죠. 이렇게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살다 중학생이 된 저는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망쳐 나오려면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나이였던 저에게 일을 시켜준 분식집에서 홀서빙도 하고 쓰레기도 치우며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전부 했습니다. 덕분에 시급보다 조금 더 돈을 받을 수 있었고 이악 물고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죠. 불행한 삶을 살던 제게는 목표 하나가 생겼거든요. 바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이 집을 제 발로 나가는 거였습니다. 도저히 희망은 눈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는 이 집에서 하루라도 빨리 나가는 게 목표였죠.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 살았고
18살 어린 나이에 제 짐을 싸들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부모님이 저를 찾을까 싶어서 집에서 최대한 먼 타도시로 가서 자리를 잡았어요. 물론 저를 보고 싶어서 찾는 게 아니라 괘씸해서 찾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전 연고도 없는 타지에 가서 그간 열심히 일해 모은 돈으로 작은 원룸방 하나를 얻었어요. 다행인 건지 집주인 부부가 너무 좋은 분들이셨죠. 처음에 어린애가 와서 혼자 계약을 한다고 하니 어려울 것 같다며 저를 내치셨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제게 따로 와서 조용히 물어보셨어요. 학생, 나이가 18살이면 아직 부모님 보호 아래 있어야 하는데 무슨 일로 혼자 집을 구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있을까? 그게 엄마는 외도만 하시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이세요. 저는 태어나서 지금껏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살고 싶고 웃고 싶어서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 도망 나온 거예요. 저 좀 받아주세요. 제발요. 그게 사실이니? 학생 말을 못 믿는 건 아닌데. 아마 저 찾지도 않을 거예요. 저 정말 살고 싶거든요. 저 살게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그냥 제가 쉬고 잘 곳이 필요한 거라 제발 저 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 말 끝에 사모님은 눈물을 보이셨고 제게 정말 많은 호의를 베풀어 주셨죠. 열심히 일하며 늘 피곤에 쩔어있는 저를 대신해 늘 맛있고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일찍 들어와 있는 날은 집주인 부부 집으로 저를 초대해서 함께 삼겹살도 구워 먹으며 푸짐한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늦는 날에는 집 앞에 보온 도시락이 놓여 있었죠. 집주인 부부의 호의에 제가 성공해야 할 이유가 또 생겨버린 겁니다. 덕분에 제가 웃는 날이 많아졌고 살아야 할 이유를 찾게 되며 참 씩씩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거든요. 그러던 중 제가 꿈만 같은 기회가 왔죠. 늘 아르바이트를 하던 제가 중소기업 격리로 취직을 한 겁니다. 사실 집주인 부부의 지인이 운영하던 회사인데 절 너무 반듯하고 좋게 봐주셔서 격리 자리가 공석이 되자마자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안정적인 회사에 들어간 저는 이후부터 월급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3년쯤 일을 다니고 있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저보다 15살이나 많았던 중소기업 사장은 늘 저를 대하는 게 남달랐습니다. 착각이라면 착각이겠지만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나이가 너무 많았고 연애 경험도 없었기에 모르는 척 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어느 날은 제대로 고백까지 받게 되었고 피할 수 없었어요. 나는 네가 참 좋다. 15살이나 많은 내가 이런 소리 하면 정말 욕먹을 거 알지만 이 마음을 더는 못 숨기겠어. 나도 이 감정을 없애보려고 참 많이 노력했었거든. 그런데 쉽지 않더라고. 저도 느꼈어요. 그런데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전 일개 직원이고 사장님은 사장님이신데 어떻게 저를 만나겠어요. 이건 아니에요. 너만 괜찮다면 난 아무렴 상관없다. 진심이야. 다른 건 몰라도 절대 너 외롭게 두지 않을 수 있고 배고프지 않게 만들 자신은 있어. 나도 부모 없는 고아로 살아서 그 마음 잘 알잖아. 사장님은 제게 진심을 다해 말을 했고 그걸 또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마음이 있었거든요. 어렵사리 저희 두 사람은 진지하게 만나게 되었고 너무 좋았죠. 딱 1년 연애를 했는데 1년간 저는 여지껏 살던 제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혈혈단신으로 상경해서 자수성가한 사람이라 그런지 확실히 내면이 아주 단단하고 책임감이 넘치는 모습이 전 참 좋았어요. 그렇게 1년간 연애를 알콩달콩한 저희 두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15살이나 많은 나이였지만 남편은 절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랑해줬고 저 역시 유일하게 남편을 사랑했죠.
남편이 재력이 있다 보니 신혼일 때부터 커다란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부유한 것도 물론 좋았지만 그보다 따뜻한 우리 집과 든든한 내 남편이 있다는 게 행복했죠. 결혼 후 남편은 집에서 편하게 있으라며 회사를 그만두게 했고 저 역시 그걸 따르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살림을 하며 남편 내조에 아주 애를 썼어요. 같이 일을 해봤기에 얼마나 힘든지를 누구보다 잘 알아서 집이라는 공간에 와서는 남편이 편하게 쉴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늘 아침 저녁을 아주 푸짐하게 차려줬어요. 진수성찬이 따로 없을 정도로 해줬지만 힘들지도 않았어요. 제가 사랑하는 남편이 너무 맛있게 잘 먹어줬고 행복해했습니다. 늘 아침 저녁은 다른 찬과 찌개로 먹였고 그런 제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제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설거지를 해준다거나 남은 청소를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살며 저희 부부가 안정을 찾았을 때 저는 아이를 낳고 싶더라고요. 뭔가 남편과 주말마다 가던 여행도 이제 재미가 없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더 단단한 가족이 될 것 같아서 전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신혼도 충분히 즐겼는데 슬슬 2세 준비해볼까? 난 솔직히 당장이라도 준비하고 싶은데 당신은 어때? 오, 물론 나도 좋아. 그런데 여보, 난 솔직히 우리 둘이 이렇게 살다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 막말로 아이 키우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고 하던데 사실 조금 두렵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너무 노력하지는 말자. 아, 그래? 당신 생각이 그런 줄 몰랐어. 한 번도 그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말을 꺼낸 적이 없으니 당신 모를만 하지. 연수야, 그냥 나는 당신이 이제 고생은 그만하고 남은 생은 내 옆에서 편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해. 굳이 아이 낳아서 엄마로 살며 또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이렇게 저를 생각해주고 있는 줄 몰랐거든요. 지나가는 아이를 보며 너무 예뻐하던 남편의 모습을 알고 있는데 아이를 낳지 않고 둘이 살자는 이유가 제가 행복했으면 한다는 그 마음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꼭 낳아야 한다는 어떤 강박이 제 머리에 가득했는데 남편과 대화를 하다 보니 꼭 낳지 않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 딩크 부부로 살게 되었고 대신 유기견 한 마리를 입양했습니다. 제가 시골에 매주 유기견 봉사활동을 갔었거든요. 그곳에서 유기견을 데려왔는데 확실히 반려견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컸습니다. 남편 역시 물고 빨고 아주 좋아했지만 제가 혼자 있는 시간에 늘 반려견과 함께 있다 보니 외로울 틈이 없더라고요. 반려견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은근히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손이 더 많이 가기도 하죠. 심지어 여러 번 버림받은 상처가 있는 유기견이라 늘 함께 해주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 부부와 반려견 사랑이는 단란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날도 제가 사랑이를 데려온 보호소가 있는 시골로 봉사활동을 가던 날이었습니다. 가서 열심히 다른 사랑이 친구들을 보살펴주고 봉사활동을 모두 마친 후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죠. 늦은 시간이고 시골길이라 가로등 하나 없이 깜깜한 길이었어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순간 웬 여자가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급히 차를 세우고 내려가 여자 상태를 봤더니 배는 남산만하게 나와 있었고 온몸이 땀에 젖어선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어요. 전 곧바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이봐요, 괜찮으세요? 아이가 나올 것 같은데 세상에, 보호자 연락처 좀 알려줄래요? 제가 구급차는 불렀고 보호자한테 대신 연락할게요. 제발 살려줘요. 우리 아기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보호자 없어요. 그냥 빨리 병원이요. 그렇게 길가에서 임신한 그 여자를 지켜주다 구급차가 와서 그 여자를 실어주고 저는
다시 차에 타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보호자가 없다는 저 여자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도 오지랖인 거 아는데 혼자라는 그 쓸쓸함을 잘 알기에 도움이 된다면 곁을 지켜주고 싶었죠. 고민을 하다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난데 나 집에 가는 길에 길가에 산모가 쓰러져 있는 거야. 의식은 있는데 거의 출산 직전이라 너무 고통스러워 하더라고. 그래서 우선 구급차 태워서 보냈거든? 아, 정말? 당신 좋은 일 했네. 잘했어. 그럼 지금 집에 오는 길이야? 아니, 그 산모가 보호자가 없다고 하던데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려서 아무래도 가볼까 싶거든. 나 병원 들렸다 갈 테니까 당신 밥 먼저 먹고 있어. 다 차려놨거든? 그래. 알겠어. 운전 조심하고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 저는 결국 보호자도 없이 애 낳을 일면식도 없는 그 산모가 걱정스러워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가보니 조금만 더 늦었어도 산모가 위험할 뻔했다길래 정말 천만 다행이구나 싶었죠. 다행히 그 병원에서 급히 산부인과를 연결해서 아이를 무사히 출산하게 되었어요. 출산한 그 여자 곁을 조금 지키고 있다가 푹 잠이 들었기에 저도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과 있던 일에 대해 대화를 조금 더 했고 개운하게 씻고 나왔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제게 전화가 오길래 뭔가 싶어서 받았죠. 네, 여보세요? 아, 네. 김도희님 보호자분 맞으시죠? 여기 땡땡 병원인데요. 김도희님이 아기도 두고 혼자 사라지셨거든요. 얼른 보호자분이 오셔야겠어요. 네? 그럴 리가요. 잠깐 어디 간 거 아닐까요? 아니요. 저희도 오래 기다리다 지금 연락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주소지도 이쪽이 아니시고. 우선 보호자분 병원으로 와주시겠어요? 아, 그게 제가 그분 보호자가 아니에요. 저도 길에서 만난 거고 도와준 거라 너무 난감하네요. 우선은 갈게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여자가 병원에 아이를 버리고 가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별 생각을 다 했던 게 혹시 병원비가 없어서 돈 때문에 그랬던 건가 싶기도 하고 대체 어떤 사정이 있길래 낳은 아이를 놓고 갈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버리고 간 그 여자 때문에 저만 곤란하고 난처한 상황이 되었어요. 결국 이 상황을 남편에게 털어놨고 상의를 했습니다. 여보, 어쩌지?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여자가 아이만 놓고 도망갔대. 그래서 나더러 빨리 병원으로 와달라는데 어쩌지? 뭐? 사실이야? 아니 대체 무슨 사정이 있길래 그런 짓을 했대? 어휴, 이걸 어쩌지? 모르겠어. 내가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 우선 같이 가보자. 가야 뭘 해결하든 하지. 그렇게 전 남편과 상의를 했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희가 가는 시간도 꽤 걸렸는데 그때까지도 그 여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아이를 버리고 간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뭔가 씁쓸했습니다. 저 작은 아이를 어쩌면 좋을까 싶었죠. 병원 관계자들도 제가 그 여자와 일면식도 없다는 걸 알자 굉장히 난처해 하더군요.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남편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 아이 우리가 입양해서 키울까? 물론 갑작스럽긴 한데 우리 형편의 애를 못 키우는 것도 아니니까 난 괜찮을 것 같거든. 저 작은 생명을 우리가 또 버리는 건 좀 그렇잖아. 어? 당신 진심이야? 응, 난 자신 있는데 어때? 물론 우리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 품으로 오려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닐까 싶네. 전 남편의 말에 정말 감동을 했습니다. 사실 저 작은 아이를 데려가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쉬운 일이 아니고 혼자 결정할 수 없기에 말도 못 꺼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말해주니 망설일 필요가 전혀 없었죠. 저희 부부는 엄마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그 아이를 걷어서 키웠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고 남편은 우리 딸을 그렇게 예뻐했어요.
사랑하면 닮는다더니 저희 세 식구는 정말 점점 닮아갔고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을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가 생기니 집안의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고 저희 두 사람 모두 갑작스레 부모가 되었답니다. 어느 순간 남편은 저보다 딸을 더 예뻐하고 좋아해서 제가 귀여운 질투를 할 정도였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이 너무 행복했죠. 그 작디 작았던 딸은 건강하게 커서 어느덧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죠. 이게 또 학부모가 되니까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큰 건가 싶고 마음이 뭉클하면서 찡해졌습니다. 매일 딸내미의 등하교를 제가 책임지고 있었고 이게 또 제 삶의 낙이기도 했죠. 여느 때처럼 딸내미의 학교를 위해 학교로 가고 있었는데 딸이 학교 정문 앞에서 어떤 여자랑 대화 중인 걸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너무 놀라서 주차도 제대로 못하고 딸 이름을 부르면서 뛰쳐갔어요. 예지야, 예지야 이리 와, 얼른. 엄마. 어머 예지야, 왜 그래? 왜 울려고 그래? 저 아줌마가 예지한테 뭐라고 했어? 엄마가 예지 엄마 아니야? 뭐라고?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저 아줌마가 엄마는 예지 엄마 아니라고 계속 말했어. 그래서 내가 맞다고 했는데 아니라고 했어. 울지 마 예지야. 엄마가 예지 엄마 아니면 누구 엄마야. 저 아줌마 이상한 사람이니까 혹시 또 찾아오면 절대 말하지 말고 따라가는 것도 절대 안 돼. 알겠지? 딸아이는 울면서 제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지를 버리고 간 그 여자인 건지 설마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예지를 데려가려고 찾아온 건가 싶어 너무 힘들었어요. 우선 놀라서 우는 딸을 끌어안고 진정시킨 후 집으로 왔습니다. 그 후 남편이 퇴근해서 올 때까지 별 생각을 다 하며 기다렸죠. 여보, 나 너무 무서웠어 오늘. 우리 예지를 데려갈까봐 너무 무서웠어. 응?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예지를 데려가? 오늘 예지 픽업하러 갔는데 정문에서 어떤 여자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놀라서 예지한테 막 뛰어갔는데 애가 울면서 엄마가 예지 엄마 아니냐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 여자랑 무슨 얘기를 한 건지 물었더니 그 여자가 그랬대. 내가 예지 엄마가 아니라고. 뭐?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애한테 그런 소리를 해? 설마 그때 그 도망간 여자인가?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친모인 것 같아. 우리가 친부모가 아닌 걸 이 동네에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그런데 왜 갑자기 나타난 걸까? 설마 이제라도 예지를 데려가려고 온 건가? 나 너무 무서워. 여보, 내가 예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 절대 예지 못 뺏겨. 울지 마 여보. 예지를 왜 뺏겨? 걱정 마. 우리가 예지 법적 부모야. 그 여자는 애 버리고 도망갔잖아. 잊었어? 그 여자는 애 키울 자격도 없어. 그것도 그렇고 예지한테 말해줘야 하나 싶고 생각이 너무 많다 정말. 우선 예지한테 말하는 건 조금만 신중하게 생각해보자.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 남편과 많은 대화를 하며 참 많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고 그 슬픔에 잠겨 힘들었어요. 그 뒤로 저는 딸내미를 잃을까 두려워서 평소보다 더 빨리 가서 딸을 기다렸고 제 품에서 한시도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회식 때문에 늦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딸과 단둘이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핸드폰 알림이 울렸죠. 보니까 누군가 제 핸드폰으로 남편이 술에 취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계속 보내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술 취한 남편 옆에 여자 가방이 함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배신감이 물밀듯 밀려왔고 불륜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늦은 새벽에 남편은 집에 들어왔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술 취한 상태이기도 했고 어설프게 물어봤다가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할까 봐요. 다음 날에도 역시 아무것도 묻지 않았는데
남편은 발령기를 했습니다. 너무 과음을 했다며 많이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했어요. 저는 우리 가족이 깨지는 걸 누구보다 원치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고 남편에게 물어봤자 사실이 나올 것 같지도 않아서 바로 흥신소에 가서 사람을 붙였죠. 제발 제가 오해한 거였으면 좋겠다며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나 흥신소 직원의 말을 듣고 전 절망을 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회식이라고 할 때마다 자주 가는 술집이 따로 있었고 그곳은 도우미 여자가 붙어있는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가는 VIP라고 말해주더군요. 얼마나 더러운지. 날마다 다양하게 여자 한 명을 딱 지정해서 밤까지 술 먹고 저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 아무리 늦어도 새벽 2시쯤에는 집에 온 거였습니다. 아주 치밀하고 더러운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죠. 저는 전업주부라 딸내미 키우며 살림만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은 배신감이 너무 컸습니다. 더 절망적인 건 말로 들었을 때보다 흥신소 직원이 보내준 사진을 봤을 때 그 절망감은 더욱 컸어요. 다 무너져 내렸고 끝이라는 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능력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았죠. 이런 중대한 문제를 의논할 가족도 없었고 하다못해 친인척도 없었으니 막막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격적인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흥신소 직원은 제 남편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며 말을 해줬습니다. 그 남편분이 술집에 완전 VIP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도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데요? 그 술집에 젊은 여자 한 명을 임신시켰대요. 근데 여자를 아주 비참하게 버렸다는 소문이 쫙 돌고 있어서 그 술집에 있는 종업원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소문이 아니라 진짜인 거죠, 뭐. 임신을 시켰다고요? 그 여자는 누군데요? 그것까진 말 안 해주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보통 질이 나쁜 게 아니니까 남편분과 얼른 정리하세요. 저는 너무 불안했고 절망스러웠습니다. 어딘가에 저도 모르는 남편 아이가 살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과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남편의 행실이 좋지 않다는 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저와 딸에게는 세상 둘도 없는 다정한 아빠와 남편이었으니 말이죠.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상태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준비하려 했지만 큰 돈이 없어서 그것조차 할 수 없어 너무 비참했어요. 뒷주머니 하나 차지 않고 여태 뭐 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지옥이다 보니까 남편을 마주해도 제 감정들을 숨길 수 없었고 대화를 단절해버렸죠. 남편을 대하는 제 태도가 쌀쌀맞아지니 본인도 뭔가 눈치가 보였는지 더 잘하더군요. 짠! 당신이 좋아하는 꽃다발 사왔지. 이런 걸 뭐하러 사왔어. 버리는 것도 일인데. 에이, 왜 그래. 당신 꽃 엄청 좋아하잖아. 그래서 집 오는 길에 사온 건데. 그래. 당신 요즘 왜 그래? 나한테 뭐 화난 거 있어? 그런 거 없어. 아, 있잖아. 왜 그러는데. 아, 왜 이래. 없다고 했잖아. 에이, 우리 와이프가 왜 그러실까? 예지도 자는데 오랜만에 사랑 좀 나눌까? 나 빨리 씻고 올게. 나 책 읽다 예지 방에서 잘 거야. 요즘 예지가 밤에 자꾸 깨거든. 씻고 자. 남편은 누가 봐도 바람 피는 게 미안해서 와이프한테 잘해주는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그게 전 너무 싫었어요. 본인이 찔리는 게 있으니 저렇게 행동을 하는 게 말이죠. 그 후 남편과 절대 같이 잠을 자지 않았고 전 딸내미와 함께 잤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것도 살이 닿는 것도 소름 끼쳤거든요. 남편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서 두통약까지 먹으며 지냈습니다. 그래도 이런 모습을 딸에게 내색하지는 않았어요. 한동안 참 힘들게 보내던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여느 때처럼 딸을 픽업하러 학교로 갔고 손을 잡고 차를 타려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제 손목을 확 낚아채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순간 그 여자를 쳐다봤는데 얼굴을 보니 누군지 알 것 같았죠. 순간 몸이 덜덜 떨리고 무서워서 딸을 먼저 차에 태우고 절대 나오지 말라고 말한 후 차와 살짝 떨어진 곳에서 대화를 했어요. 당신 뭐야? 왜 자꾸 애 학교에 찾아와서 왜 이래? 별 이유는 없어요. 그냥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딸이니까 이제라도 내가 엄마인 걸 알았으면 좋겠고 엄마로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애랑 얘기할 시간 좀 줘요. 매일 그렇게 옆에 끼고 다니지 말고. 당신이 사람이야? 그 핏덩이를 병원에 내동댕이 쳐놓고 갔으면서 금이야 오기야 키워놓으니 엄마 노릇을 하겠다고? 절대 안 돼. 예지는 내 딸이야. 내 딸이라고. 2번 다시 나타나지 마. 당신 경고야 이거. 그래. 당신이 금이야 오기야 키운 티가 나서 고맙기는 한데 내 핏줄이잖아요. 내 딸이잖아요. 그날 당신도 봤잖아. 내 배 아파서 낳은 아이인 거. 염치도 없이 어떻게 날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해? 그때 우리가 예지 데려와서 안 키웠으면 보육원에서 컸을 거야. 알아? 당신 진짜 부모 자격 없어. 그래, 어디 물어나 보자. 애 키울 돈은 있어? 능력도 없으면서 왜 그래? 예지, 당신이 아니더라도 당신 남편이 키웠어야 했다고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네? 예지가 당신 남편의 자식이라고. 뭐라고?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당신 진짜 악질이구나. 사실이에요. 이도훈이 나 술집에서 일할 때 25살이었던 나를 임신시켰거든. 내가 워낙 말라서 배가 나오는 것도 몰랐고 5개월이 넘도록 임신한 줄도 모르고 지냈는데 어느 순간 자꾸 배만 나와서 그때 알았어요. 결국 임신한 거 알고 술집에서 잘리고 돈도 없어서 근근히 편의점 알바나 하면서 살았어요, 저. 무슨 헛소리를 자꾸 하는 거야. 못 믿겠지만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루하루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았는데 날 임신시킨 당신 남편은 나 몰라라 하는 게 너무 괘씸해서 우리 여사장님이 그쪽 남편한테 책임지라고 대신 말도 했어요. 근데 그 새끼 뭐라 했는 줄 알아요? 술집 여자 주제에 그 애가 내 애인 거 못 믿는다고 딴 남자애면 어쩌냐고 그렇게 말하고선 연락처 바꾸고 도망갔다고요. 저는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정신을 놓을 뻔했습니다. 내 남편은 알고 보니 2얼굴을 가진 사람이었고 가장 가까운 저만 몰랐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10년 넘도록 바보같이 딸을 키워준 제 자신이 너무 한탄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를 들었어도 제 딸은 딸인걸요. 결코 변할 수도 없는 사실이었고 저 역시 딸을 놓을 수 없었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 딸인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딸이 본인 핏줄인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저 여자는 저기서 말을 멈추지 않았고 아주 당돌하게 말했죠. 이런 사실을 알고도 설마 계속 살 건 아니죠? 미안하지만 당장 이혼해줘요. 그땐 돈이 없어 어쩔 수 없어서 딸을 놓고 간 거지만 10년의 세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리워했어요. 한 번만 품에 안아보고 싶어서 죽을 만큼 괴로웠다고요.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쓰레기랑 못 살아. 아니, 안 살아. 그런데 조용히 헤어질 수 없거든, 나는? 그럼 내가 이혼해 줄 테니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법정에서 증언해줘. 그 조건이면 내가 이혼할게. 나도 어차피 그 새끼 필요 없고 내 딸만 찾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니 도와줄게요. 그렇게 해요. 저는 남편과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그 여자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여자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으니 말이죠. 그 후 근처 월세방을 구해서 딸과 함께 살았고 남편과는 별거 생활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이런 제 태도에 어리둥절했고 대체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꾸해주지 않았고 이혼 소장이 남편에게 날아갈 때까지 침묵했죠. 그리고 드디어 도착한 이혼 소장을 본 남편은 제게 전화로 쌍욕을 했습니다. 물론 전 모든 통화 내용을 녹음했어요.
야, 너 미쳤냐? 지금 나한테 이혼을 하자는 거야? 이런 별 미친 걸 다 보겠네. 야, 남자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딴 거 가지고 이혼하네 마네야. 입 다물어. 당신이랑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이혼하고 더럽게 살아. 야, 술집 여자 한 번 만난 거 가지고 왜 난리야. 너도 그럼 남자 만나서 한 번 하던가. 내가 봐줄게. 쥐뿔 가진 것도 없는 게 주제넘게 감히 이혼 소리를 하고 있네? 너 죽고 싶냐? 이게 오냐오냐 해주니까 버릇없이 감히 남편한테. 남편은 본인의 화를 이기지 못해 술술 자백을 했고 전 녹음을 했죠. 그 후 길고 길었던 이혼 소송은 1년간 지속되었고 1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놀랍게도 딸아이 양육권은 제가 가지게 되었어요. 친모의 주거 환경이 불안하고 예지가 절대 친모한테 가고 싶지 않다고 증언을 했거든요. 결국 여러 상황적인 면을 봐도 그렇고 딸이 저를 따르기 때문에 제가 키우는 게 맞다고 법원이 판결 내렸어요. 친모가 항소를 할 수 있었지만 돈이 없어서 못하더라고요. 전 혹시라도 친모가 딸을 뺏어갈까봐 아예 이사를 가서 월세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위자료로 고작 2천만 원을 받았고 너무 작았죠. 그 괘씸함과 분한 마음에 남편의 회사 안의 직원들한테 부탁해서 소문을 쫙 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경쟁업체는 이걸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전 남편 회사의 기술을 빼내려고 능력 있는 직원들한테 스카웃 제의를 했더라고요. 물론 연봉이 올라가는 조건이니 직원들 10명 이상이 경쟁업체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렇게 경쟁업체는 그 틈에 신제품을 출시했는데 남편 회사에서 출시한 것보다 더 효과 좋은 제품이라 남편 회사는 매출이 급하락했어요. 결국 서서히 망해가고 있던 겁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했어요. 양육비 줘. 이런 걸로 신경 쓰게 하지 마. 연수야, 나 죽겠다 진짜. 나 진짜 돈이 없어. 너랑 이혼하고 애가 한 명 더 생겼거든? 들어보니 저랑 별거 중일 때도 술집에 가서 욕구를 풀었었고 더 충격적인 건 전 남편의 애가 또 생겼더라고요. 웃긴 게 이번에는 그 술집 여자가 아주 영리하고 대단한 게 전 남편의 지갑을 슬쩍 가져다가 주민등록증에 적혀있는 집 주소를 확인하고는 그 집 앞에 아기를 버려두고 갔다고 합니다. 참 책임감도 없는 여자들이 세상에 너무 많지 않나요? 그럴 거면 낳지를 말라고 말해주고 싶더라고요. 저는 전 남편의 하소연을 들어주지 않았고 칼같이 입금하라고 말을 한 후 끊었습니다. 그 후 2천만 원으로 근처 카페를 창업했어요. 망할까봐 너무 두려웠지만 주부로 10년을 넘게 살아서 그런지 제가 요리 솜씨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저트 레시피를 인터넷 보고 따라 만들었는데 디저트 수익이 상상 초월했어요. 1인 창업인데 규모가 점점 커져서 결국 확장 이전까지 했고 알바생도 여러 뽑아서 함께 일을 했습니다. 알바생이 생기면서 딸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서 좋았고 가끔 바쁠 때는 우리 딸이 카페에 와서 공부도 하며 지내고 있어요. 저는 디저트를 만들 때 딱 하나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딸이 언제든 먹을 음식이니 꼭 몸에 좋은 유기농 재료들로만 만들자고요. 건강한 식재료로 만든 유기농 디저트라는 타이틀은 근처 학부모들 사이에도 입소문이 제대로 났습니다. 그렇게 불행하고 힘들게 산 제게 드디어 진짜 행복을 주는 건가 싶은 하루들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더 대박인 건 지역 맘카페에까지 소문이 제대로 퍼진 거예요. 유기농 재료만 취급하기 때문에 가격대가 꽤 있는데도 타지에 살고 있는 고객님들이 오셨고 제게 택배는 안 하냐는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결국 고심하던 끝에 택배 사업에도 도전을 했죠. 저는 약한데 엄마는 강하니까요. 벌 수 있을 때 벌고 싶었고 적어도 우리 딸에게 모든 걸 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를 악물고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디저트만 만들어 파는데도 매출이 어마어마해서 직원을 추가로 더 뽑았습니다. 솔직히 어떻게든 하면 할 수 있었는데
저는 딸과의 시간이 너무 소중했기에 인건비가 더 나가더라도 직원을 충분히 고용했어요. 제가 돈을 넉넉히 버니까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무엇보다 제 곁에 딸이 있어서 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친모는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연락 와서는 우리 딸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하는데 딸이 정말 싫어해서 참 난감합니다. 초반에 한두 번 정도는 보여주다가 이제는 연락 와도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요.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딸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 절대 강요할 마음도 없습니다. 한 번은 딸한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친모를 한두 번 만났을 때 딸이 말도 없고 싫어하는 게 보여서요. 그런데 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저 하나로 족하다며 그 사람이 갑자기 잘해주는 게 어색하고 싫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엄마는 둘일 수 없다는 말을 하는데 가슴이 뭉클한 거 있죠? 언제 이렇게 커서 그런 예쁜 말을 하나 싶었습니다. 저는 크게 바라는 것도 없어요. 그저 딸이 건강하게 지금처럼만 커주길 바라고 욕심을 내보자면 아픈 감정 없이 긍정적인 감정만 갖고 딸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앞으로도 딸아이와 단둘이지만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지내고 싶은 마음뿐이랍니다. 제 길고 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저처럼 아픈 시간 없이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아들을 키우면서 살고 있는 43세 여성입니다. 남들과 다를 바 없이 평범하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정말 평범한 여자였죠. 그런데 저는 한 남자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말았습니다. 제 결혼 생활이 엎어지도록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시아버지였는데요. 제가 이렇게 된 건 시아버지의 은밀한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치지 못해서 해서는 안 되는 거래를 했던 제 잘못일지도 모릅니다. 저도 사람이고 여자인지라 그런 은밀한 유혹을 차마 거절하지 못했고 시아버지가 파놓은 함정 속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정신 차렸을 때는 이미 늦어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었죠. 시아버지는 제가 덫에 걸려서 꼼짝 못한다는 걸 알고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취약한 본 모습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 당시에 저는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혼자만의 힘으로 악마 같은 시아버지의 손에서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시아버지를 만나기 전부터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찍는 걸 좋아했던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 사진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좋아하게 된 건 부모님의 영향이 컸죠. 저희 엄마는 사진 작가셨고 아버지는 엄마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주말이나 휴가철이 되면 어김없이 저를 데리고 사진을 찍으러 나가셨어요. 그러고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사진을 좋아하게 되었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아버지에게 비싼 카메라를 선물 받기도 하였습니다. 당연히 저는 대학을 다니며 사진 동아리 활동에 열정을 다했습니다. 정말 사진이 좋아서 동아리 활동에 온갖 정성을 다했는데 그곳에서 남편에게 반하게 되었죠. 남편은 사진 동아리 회장이었고 군대를 다녀와서 저보다 훨씬 연상이었습니다. 저보다 사진에 대해 많이 알았고 전문가 포스가 느껴져서 한눈에 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는 주로 풍경 사진을 찍었지만 남편은 인물 사진을 주로 찍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이나 도시인들의 모습을 포착해서 필름에 담는 걸 좋아했거든요. 동아리 지도 교수님도 남편의 사진을 볼 때마다 훌륭하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야, 얘들아 이것 봐라.
정욱이 사진에는 이 이야기가 들어있어. 딱 봐도 사진이 살아있잖아. 제가 봐도 남편의 사진은 구도가 특이했고 생동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동아리에서 사진전을 해도 남편이 가장 주목받았죠. 저도 남편과 같이 활동하면서 남편은 물론 남편의 사진에 푹 빠졌습니다. 선배 사진은 뭐랄까 참 따뜻하고 깨끗해.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선배가 보기에는 내 사진 어때? 정혜, 너는 너무 많은 걸 렌즈에 담으려고 해.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볼 때는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야 돼.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가르쳐 달라고 했고 남편은 저에게 성심성의껏 사진 강의를 해주었습니다. 동아리에서 나가는 출사가 아니라 남편 혼자서 떠나는 출사에도 제가 따라갔죠. 그러다 보니 친한 선후배 사이를 넘어서 주말마다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 연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저희 둘만 따로 시장이나 거리를 누비면서 인물 사진을 찍기도 했고 인적이 드문 산이나 계곡을 찾아서 아름다운 자연을 렌즈에 담기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졸업을 할 무렵에 제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남편의 프로포즈는 독특했어요. 사진을 찍는 사람답게 저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찍은 여러 장의 사진들을 모아서 주었습니다. 남편의 사진 속에 담겨있는 제 모습을 보니 부끄럽기도 했지만 제가 특별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결혼하자는 약속을 하고 남편이 직장을 구하자 바로 식을 올렸습니다. 이제 남편을 내조해주며 화목한 가정을 꾸리면 되겠다 싶었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결혼하면 시댁에 들어와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분가할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시댁살이를 하라고 하니까 당황스러웠습니다. 시댁에 와서 살라고요? 상견례 때는 그런 이야기 없으셨잖아요. 그걸 미리 말해야 하니? 넓은 집 놔두고 돈 들여서 새 집 구할 필요는 없잖아. 그리고 나도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상 한번 받아보자. 시아버지의 말에 저보다 시어머니가 먼저 반기를 드셨습니다. 요즘은 며느리가 들어와 살겠다고 해도 시부모가 눈치 보기 싫어서 나가라고 하는 거 몰라요? 당신은 편할지 몰라도 나하고 며느리는 불편하단 말이에요. 어허, 누가 평생 데리고 살겠대? 손주 생기기 전까지만 같이 살자는 거야. 원래 가족이란 같이 살면서 정드는 거라고.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만히 있어. 시어머니는 그냥 둘이 나가서 살아라고 하셨지만 시아버지는 끝까지 고집을 피우셨습니다. 결국 저희 남편도 시아버지 말대로 하자고 해서 시댁살이를 하게 되었죠. 저는 그래도 그동안 봐온 시부모님 성격을 알고 있기에 같이 살아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제가 생각한 거랑 다르더군요. 시아버지께서 부지런해도 너무나도 부지런해서 울고만 싶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새벽 4시만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셨거든요. 그 덕분에 저까지 새벽잠을 설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시아버지는 아침을 꼭 챙겨 드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간단하게 빵과 우유로 아침밥을 챙겨 먹거나 아예 건너뛰었는데 시아버지는 아침 식사를 거하게 차려드려야 했습니다. 최소한 5가지 이상의 반찬과 국이 있어야 했는데요. 그것도 새 반찬과 새 국이어야 했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으면 싫어하셨죠. 시어머니가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땐 제가 얼마나 힘들어할지 몰랐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할 수 있겠어?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도와줄까? 나도 포기했는데 네가 할 수 있겠니? 나는 내 남편이니 싸우면 되지만 너는 며느리라 별소리도 못할 거다. 네 시아버지가 워낙 까다로워서 네가 많이 힘들고 피곤할 거다. 괜찮아요. 안 도와주셔도 돼요. 밥만 차려드리고 다시 자면 되죠. 아버님을 위해서 그 정도는 당연히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머님께서 너무 걱정을 하시길래 왜 그러나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반찬과 국 이야기만 들었지 아침 시간대를 못 들었거든요. 아침을 새벽 3, 4시부터 준비해야 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물론 저도 아버님께 조금만 늦게 일어나시면 안 되냐고 여쭈어 봤죠.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아침을 드시고 바로 헬스클럽에 운동을 하러 가시기 때문에 이른 식사 시간대를 고집하셨습니다. 오죽했으면 어머님이 뭐라 소리를 지르며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여보, 며느리 힘들게 하지 말고 아침 대충 때워요. 내가 안 해주니까 그동안 알아서 잘 챙겨 먹고 다니더만 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안 해주니까 어쩔 수 없이 대충 먹고 다닌 거지. 이제 며느리가 해줄 거니까 잘 챙겨 먹고 다닐 거다. 며느리가 알아서 잘해준다는데 당신이 왜 나서? 당신이 해줄 거야? 아휴, 말 안 통하고 꽉 막혀서는 남의 집 딸 귀한 줄도 모르고. 됐어요. 당신이랑 말 안 할 테니까 알아서 살아요. 며느리가 힘들다고 울면 내쫓을 테니까 알아서 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제 눈앞에서 이렇게 싸우는데 어쩌겠나요? 제가 열심히 아침 해드리겠다고 싸움을 말릴 수밖에 없었죠. 처음에는 아침 잠에 유혹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는 게 정말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자 몸이 알아서 적응해 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알람을 맞춰놓지 않아도 오전 3, 4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어요. 그만큼 제 생활이 없어지는 기분이 들었지만 저와 반대로 시아버지는 기운 넘치셨습니다. 이제 막 60대에 들어섰지만 말이나 행동은 20대 청년이나 다를 바 없이 거침없으셨죠. 옷차림도 정장 같은 건 쳐다보지도 않으셨고 늘 활동하기에 편한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으셨습니다. 남편 말로는 아버님께서 물려받은 재산 없이 자기 힘으로 기업형 부동산을 운영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럴까요? 남들과 다른 점이 많이 보였습니다. 저한테도 부지런함을 강조하며 앉아있는 꼴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집안일에 트집을 잡으시면서 저한테 끊임없이 지적하셨죠. 얘야, 저기 저거 보이니? 장식장에 먼지 쌓인 거. 저거 보이면서 모른 척 하는 거지? 너처럼 게으르면 안 되는 거다. 당장 일어나서 저거부터 닦아라. 여자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집안일을 못하니? 그것밖에 못 배웠어? 아, 네. 지금 치우겠습니다. 여기만 닦아도 될까요? 무슨 소리? 여기도 닦아라. 그리고 여기도 정리해. 너무 지저분하다. 체력이라도 안 좋으시면 쉬실 때 저도 같이 쉴 수 있는데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낮잠도 안 주무시고 눈에 불을 켜면 집안일에 흠이 없는지 감시하셨으니까요. 이게 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헬스클럽에서 하시는 운동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체력이 있으니 저를 못살게 구는 거겠죠. 집안일 하기도 벅차 죽겠는데 저한테 몸매 지적까지 하셨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소파에 누워있길래 저도 같이 누워있었는데 아버님이 저한테만 뭐라 호통치시더라고요. 아유, 너는 내가 볼 때마다 누워있는 것 같다. 여자가 돼가지고 몸매 관리도 안 하는 거냐? 어째 갈수록 살이 붙는 것 같아. 곧 애도 가져야 할 텐데 뱃살이 늘어나면 애 낳는 것도 힘들어진다. 나를 봐. 어디에 가도 환갑을 넘긴 나이라고 하면 모두 깜짝 놀라. 네, 해야죠. 해야 되는데 몸이 안 따라주네요. 아버님께서 제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자기 몸을 보라며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결혼 후에 나날이 늘어가는 뱃살 때문에 걱정됐거든요. 게다가 운동하러 간다고 하면 아버님 눈을 피해 조금은 쉴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아버지가 다니는 헬스클럽에 등록했습니다. 그곳에서 비교적 수월해 보이는 요가 수업을 등록해 마음의 위안을 좀 얻으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 헬스클럽에 들어간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또래가 별로 없더라고요. 50대 이상의 중년 아줌마들만 운동을 하고 있어서 의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줌마들도 제가 신기했는지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반겨주더군요. 아이고, 오랜만에 젊은 아가씨가 들어왔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이제 2년 됐는데 아버님이 운동을 하셔서 따라왔어요. 혹시 저희 아버님 알고 계시나요? 아버님? 설마 최 사장 말하는 건가? 어머나, 최 사장 며느리란 말이야? 아유, 그 깐깐한 최 사장의 시아버지라니 참 힘들겠어. 저희 아버님을 아세요? 친하신 거예요? 말도 마. 그 양반이 몸이 너무 좋아서 이름 났어. 성격만 안 깐깐하면 아주 인기 짱일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아버님이 헬스클럽에서 유명 인사인 것 같더라고요. 몸을 만들려는 중년 남자들이 제법 많아서 아줌마들이 운동은 제쳐두고 남자들이 운동하는 걸 구경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헬스클럽을 다니면서 아주머니들과 수다를 떨게 되었는데요. 집을 벗어나 운동하는 척 사람들과 어울리니 그나마 숨통이 트이더군요. 그곳에서 미정이 언니와 가장 많이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돌싱 경력 5년 차라는데 아줌마들 사이에서 가장 입김이 센 것 같았습니다. 운동은 하나도 안 하고 그 언니랑 떠드는 걸 아버님께 들켜서 PT 수업을 받게 되었죠. PT쌤이 제 또래 여자였는데 저보다 키도 크고 몸매도 좋아 보였습니다. 돈도 많이 내서 아깝기도 하고 저도 몇 달만 열심히 운동하면 비슷한 몸매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열심히 수업받았는데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선생님과 사이가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 선생님이 처음부터 불친절하긴 했거든요. 기구 사용법이나 자세를 가르쳐 줄 때부터 제게 노골적으로 짜증을 부려서 저도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날도 가르쳐 준 걸 이해하지 못해서 다시 물어보니까 먼 산을 바라보면서 한숨부터 내쉬었죠. 아, 내가 방금 알려줬잖아요. 저번에도 그러던데 왜 자꾸 그러세요? 최정혜 씨는 머리를 폼으로 달고 다녀요? 몇 번이나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몸으로 하는 건 잘 못해서요.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몸이 아니라 머리가 문제인 것 같은데요. 똑바로 들으세요. 다시 알려줄 테니까. 선생님 말투나 태도가 정말 기분 나빴지만 최대한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고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야 하니까 스트레스가 쌓인 거라고 이해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대놓고 무시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자, 저번처럼 또 물어보지 말고 잘 보세요. 다리는 최대한 구부리라고요. 허리는 쭉 펴고요. 그날도 본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스트레칭하고 있었는데 자세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저를 물건 다루듯이 막 만지고 옮기더라고요. 당황스러워서 순간 몸이 굳어버리니까 선생님이 평소보다 더 짜증을 냈습니다. 아니, 움직이라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 진짜 짜증나게 하네. 머리를 들라고요. 그 여선생이 화가 난 듯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치면서 제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보자 하니까 정말 저한테 지금 화풀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피우는데 선생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사과할 줄 알았는데 뭐가 문제냐는 듯 팔짱을 끼고 저를 멀뚱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뭐가요? 지금 그쪽이 못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아니, 운동 가르친다고 머리채 잡아당기고 소리 지르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당장 사과하세요. 최정혜 씨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직접 몸으로 보여준 것 뿐이에요. 제가 왜 사과를 해야 되죠? 사과는 그쪽이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진짜 미친 여자 아니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나 사과 받고 환불 받을 거니까 당장 팀장 불러와. 제가 선생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대니까 아줌마 부대가 몰려오더군요.
트레이너 팀장도 제 목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당한 일들을 그대로 말했지만 저한테 갑질을 해댄 선생은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더라고요. 팀장은 누구의 편도 들지 못한 채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정희 언니가 나서서 CCTV가 달린 곳을 가리키며 말하였습니다. 팀장님, 왜 가만히 서 있는 거야? 둘 다 하는 말이 다르면 CCTV부터 확인해야지. 팀장이 CCTV를 확인해보겠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사무실로 우르르 몰려갔죠. CCTV 영상을 재생시키니 역시나 선생이 제게 저지른 짓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어머, 세상에 저게 뭐야? 머리채를 잡고 삿대질까지 하네. 선생님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어휴, 뭐야. 무서워서 못 쓰겠네. 정말이네. 잘하면 한 대 칠 기세야. 너무 무섭다.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우리한테는 그런 적 없잖아. 우리보다 어려서 만만했던 건가?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잘 가르치려고 했는데요. 뭘 잘 가르치려고 했어? 딱 봐도 머리채 잡고 삿대질밖에 안 했구만. 맞아.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동네에 소문내서 장사 못하게 해줄까? 아줌마들이 소문내자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하자 팀장이 그 선생에게 정중히 사과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제서야 그 선생이 마지못해서 사과를 하더군요. 저는 환불해달라고 했다가 팀장의 설득에 넘어가 담당 트레이너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팀장은 제게 다른 남자 트레이너를 붙여주었는데요. 그 뒤로 그 버릇없는 여선생과 마주쳐도 인사도 하지 않고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미정희 언니도 저만 보면 그 여선생을 엄청나게 씹더라고요. 야, 저 봐라. 너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 회원이면 웃으면서 인사해야 하는 거 아니니? 안 그래도 저 여자 마음에 안 들었어. 말도 함부로 하고 행실이 아주 개판이었거든. 미정희 언니는 그 선생이 얼굴도 반반하고 몸매도 좋다고 남자 회원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만 믿고 아나무인으로 설쳐댄다고 뒷담을 해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맞장구를 쳐주며 예전에 당한 서름을 풀었죠. 많아요, 언니. 저 여선생 때문에 기분 나빴던 적 진짜 많아. 언니 없었으면 이미 그만두고 안 왔을 거예요. 너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자들한테는 아주 밥맛 없이 굴더라. 우리 클럽에 남자들이 많이 꼬이는 건 전부 저 여자 때문이야. 남자들한테만 잘해줘서 이상한 소문까지 돌더라니까. 미정희 언니가 그 여선생이 바람을 피우다가 걸려서 이혼당한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도하던 5살 연하의 회원과 바람을 피우다가 들켜서 이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몇 달 전에 재혼에 성공했는데 이혼했다는 사실을 감쪽같이 속이고 처녀 행세를 하면서 재혼했다는 겁니다. 미정희 언니만 그 여선생을 싫어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 휴게실에 모여 앉아 아줌마들이 시댁과 남편 흉을 보는 것처럼 여선생 뒷담화하는 걸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입이 심심해지면 간식거리를 잔뜩 사와서 트레이너들 몰래 먹곤 했어요. 팀장님한테 들킨 적도 많이 있었지만 아줌마들 입김이 세서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들 이게 다 뭐예요? 또 여기서 과자 드시는 거예요? 살 빼러 왔다가 살이 왕창 불어서 가시겠어요. 적당히 드세요. 우리 몸은 우리가 알아서 관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그러지 말고 정 팀장도 여기 앉아서 빵 하나만 먹고 가. 아줌마들은 싫다는 팀장에게 억지로 빵이나 음료수를 쥐어주곤 했죠. 아버님을 피해 도망오려고 했던 저는 당연히 운동보다는 푸짐한 간식을 앞에 두고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수다 떠는 재미에 점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시아버지와 여선생이 심상치 않은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운동을 하러 아침 일찍 나갔었는데요. 원래 이른 새벽부터 점심때까지 집안일을 하고 오후에 헬스클럽에 나갔었는데요. 그 시간대에만 수업이 가능하다는 핑계를 대고 아주머니들이 많이 모여있는 시간대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어로빅이라는 새로운 수업이 생겨서 아주머니들이 아침 일찍 모이자고 했거든요.
오랜만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갔는데 너무 이른 시간대 수업이라서 그런지 아주머니들이 거의 못 오셨더라고요. 그나마 온 분들도 피곤하다고 집에 가겠다고 하길래 휴게실에 잠깐만 앉아 있으려고 했습니다. 집에 가면 아버님이 있을까봐 조금만 더 있다가 가려고 했죠. 그런데 휴게실에 들어가니 시아버지와 여선생이 딱 붙어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과 여선생도 놀라서 얼른 떨어져 앉더군요. 아니, 세기 네가 이 시간에 웬일이냐? 원래 이 시간대에 안 나오지 않아? 에어로빅 수업이 새로 생겼길래 그거 들으려고 왔어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아버님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는지 머릿속이 새하얘져서 급히 휴게실에서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둘 사이가 정말 수상하다는 생각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요. 시아버지를 추궁할 수 없는 노릇이라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어딜 돌아다니나 확인했는데요. 얼마 후에 둘이 내연관계라는 확실한 증거를 잡게 되었죠. 시아버지와 여선생이 헬스장 근처의 모텔에서 나오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저는 당연히 그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두었는데요. 집에 돌아온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제가 다 말하면 어머님이 어떻게 될지 걱정되더군요. 하지만 제가 숨기고 있다가 가정이 더 망신창이로 파탄날 것 같아서 아버님과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님이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로 찾아가 할 말이 있다고 했죠. 세기 네가 내 회사는 웬일이냐? 할 말이 있다는 연락은 받았다만. 설마 그 일 때문에 그러니? 아버님도 잘 아시네요.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나가서 이야기해요. 저는 시아버지와 함께 조용한 카페로 들어가서 휴대폰에 찍힌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버님이 그 사진을 보고 눈이 커졌길래 마음속에 담아놓은 말들을 꺼내놓았습니다. 아버님,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딸 같은 여자애랑 내연관계를 가지다니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말이 없던 아버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너한테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런데 남자는 말이다. 늙으나 젊으나 매력적인 여자를 보면 마음이 끌리는 게 당연한 것이야. 마음에 든다고 아무 여자하고 어울리는 건 짐승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당장 그 여자랑 헤어지세요. 안 그러면 어머님한테 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난 그럴 수 없다. 난 그 아이를 버릴 수 없어. 10억 줄 테니까 앞으로는 눈 감아다오. 10억이면 충분하지 않냐? 네? 10억이라고요? 겨우 그런 여자 때문에 10억을 쓰신다고요? 그래. 그 돈을 너한테 줄 테니 비밀 지켜다오. 아버님한테 10억이 어디 있어요? 저한테 10억이라고 하신 거 맞죠? 혹시 잘못 들은 게 아닌지 재차 물었지만 시아버지는 단호한 표정으로 10억이라고 못 박았어요. 10억이 어디 있냐고 물으니 저를 데리고 회사로 돌아가 시가 10억짜리 신축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게 내가 말한 10억이다. 다음 달이면 분양이 시작되는 새 아파트야. 내가 여러 채 확보해뒀는데 그 중에 하나를 너한테 주마. 분양이 시작되면 곧바로 2억은 더 붙을 게다. 그럼 이 아파트로 이사가도 되나요? 따로 독립해도 되는 거죠? 그래, 네가 가서 살든 다시 팔든 상관 안 하마. 대신 지금 당장은 나갈 수 없어. 너희 시애미가 의심할 거다. 내가 절대 못 나가게 할 거라고 했으니. 시댁살이를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제 고민은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였지만 10억짜리 아파트와 자유는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었죠. 며칠을 고민하던 저는 시아버지의 아침을 차려주면서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이제 우리는 한 배를 탄 거야. 그러니까 네 시애미뿐만 아니라 정욱이 놈한테도 확실히 숨겨야 한다. 시아버지는 자신의 불륜을 눈감아주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어머니를 속이는 일에도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어요.
제가 그럴 수 없다고 하니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이 집에서 나가고 싶으면 자기 말을 들어야 한다고 협박하더군요. 그날부터 시아버지는 저를 믿고 대놓고 내연녀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는 아버님이 너무 늦게 들어온다고 걱정하였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도둑이 제발저리듯이 어머님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지만 아버님이 아파트를 넘겨주는 일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어요. 그 아파트는 이미 분양이 시작되었는데 아버님은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하였습니다. 제가 어머님 몰래 얼른 아파트를 달라고 재촉하니 이런 문자가 와 있더군요. 좀만 더 기다려라. 회사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게 있어서 그 아파트가 내 명의로 되어 있어야 돼. 한 달만 더 기다리면 된다. 아파트에 발이 달려서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뭐가 걱정이냐? 나는 한 번 뱉은 말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야. 이제는 불안하고 초조해진 사람은 저였습니다. 혹시라도 아파트를 받기 전에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불륜 사실을 알아버리면 10억도 날아가고 제 시댁살이도 영원히 유지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의 불륜을 혼자만 알고 있으니 늘 마음이 편치 않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루는 친정에 갔는데 엄마가 제 얼굴을 살펴보면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시부모님이 너 못 살게 구니? 얼굴이 왜 이렇게 많이 상했어? 혹시 김서방하고 안 좋은 일 있어? 아니야,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요새 운동 열심히 해서 몸이 상했나 봐. 아이고, 사람이 운동한다고 이렇게 돼? 거짓말하지 말고 다 털어놔라. 차라리 귀신을 속이지. 나는 못 속인다. 나한테 못할 말이 뭐가 있겠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정엄마인데 말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엄마한테 결국 모든 걸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말만 했는데 10년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가듯이 답답하던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제가 시아버지 내연녀 사진을 보여주니 엄마가 그 사진을 보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니, 얘는 주희 아니니? 세상에, 얘가 사돈이랑 바람을 피고 있단 말이야? 주희? 엄마 이 여자 알고 있어? 친해? 아주 잘 알지. 얘 내 친구 며느리야.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본 적 있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새하얘지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제가 아파트를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바로 그 친구분한테 전화를 하는 거 있죠. 제가 말려봐도 가만히 있어보라며 제 팔을 밀어냈습니다. 어떻게든 맞고 싶었지만 엄마는 오히려 성질을 내며 제게 뭐라 하셨습니다. 이거사, 왜 자꾸 말 못하게 막는 건데? 그럼 이걸 다 말해줘야지 숨기고 있게? 넌 어쩌자고 이런 더러운 짓을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야. 아유, 세상에. 그 불려우 같은 년이 결국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구나. 결국 엄마는 친구분과 전화하더니 지금 당장 만나러 간다며 저를 두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시아버지의 회사로 달려갔죠. 너무 급해서 미리 전화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저 빨리 시아버지에게 모든 게 들통났다는 말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제가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시아버지는 자기 사무실에서 웃으면서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자기야라고 속삭이고 있더라고요. 회사 사람이 아닌 내연녀와 통화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는 걱정하지 마. 바보 같은 며느리는 벌써 너한테 넘어간 아파트를 기다리고 있어. 그래, 아직 때가 아니니까 팔지 말고 가지고 있어. 조금 더 오르면 내가 알려줄게. 그래, 사랑해. 조심히 들어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제게 주기로 했던 아파트는 이미 내연녀 차지였던 겁니다. 처음부터 시아버지는 저를 가지고 놀았던 거죠. 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쓰러지듯 침대에 엎어졌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어요.
10억이 날아가 버려서가 아니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시아버지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버린 제가 너무 원망스러웠거든요. 한참을 울고 난 다음에 이제라도 어머님께 모든 걸 말하고 용서를 빌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외출하고 돌아온 시어머니에게 죄송하다고 빌었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돈 때문에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집에서 너무 나가고 싶어서 그랬어요. 아버님이 너무 못살게 굴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자유를 주겠다면서 절 유혹하셔서 넘어가 버렸어요. 어머님한테는 안 그래야 하는데 저한테 잘해주신 거 생각하면 안 그랬어야 했는데. 용서해달라는 말만 했는데 이미 저희 엄마한테 자초지종을 전해들었나 봅니다. 화가 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던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제 손을 잡고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 네가 무슨 죄겠니? 이런 집안에 시집 오게 한 내 잘못이지. 얼마나 나가고 싶었으면 그랬겠니? 네가 마음고생이 심했다.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눈물이 터지고 말았죠.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에 꺼이꺼이 우니 시어머니께서 친정엄마처럼 다독여 주셨습니다. 아버님을 어떻게 하실지 차마 묻지는 못했지만 제가 찍어놓은 불륜사진을 넘겨드렸습니다. 어머님이 그 사진을 보시고 씁쓸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나중에 들은 말인데 시어머니가 그 사진을 들고 회사로 찾아가서 이혼 소송장과 함께 시아버지 얼굴에 던져버렸다고 하더군요. 이 가짜는 것, 감히 나 몰래 바람을 펴? 너 같은 인간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오늘부터 집에 들어올 생각은 하지도 마. 어머님은 그 길로 집에 오자마자 아버님 옷이나 전자기기를 사무실로 모두 보내버렸습니다. 내연녀는 더 비참한 처지가 되었죠. 헬스클럽에 쳐들어온 엄마 친구분에게 머리채를 잡아뜯겼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불륜녀라는 소문이 쫙 퍼져서 헬스클럽에서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선생을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해서 시아버지가 준 아파트를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아파트를 제게 넘겨주시더군요. 이제 시댁살이 그만하고 여기 가서 살아라. 그리고 사람은 돈을 보면 누구나 욕심이 생기는 법이야. 네가 가진 게 없으니 그런 유혹에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제부터는 절대로 돈 때문에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는 행동은 하지 마라.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하지만 이제 저 못 살게 구는 아버님도 없는데 어머님 모시고 살게요. 어머님 모시고 살면서 어머님 속인 죄 갚아야죠. 네 뜻이 그렇다고 그래라.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가도 되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알겠지, 우리 아가? 어머님이 저를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죄송하다는 말을 또 전해 들었죠. 어머님과 살면서 전해 들은 건데 이혼 소송 결과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엄청난 위자료를 물어야 했습니다. 그 위자료로 저희 부부와 시어머니가 풍족하게 살고 있었는데 또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내연녀가 제게 복수를 시작한 겁니다. 저 때문에 두 번째 이혼을 당하고 가정이 파탄났으니 제 가정도 깨버리려고 의도적으로 남편에게 꼬리를 친 거였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연유도 웃겼습니다. 운동에 관심이 없었던 남편이 벼랑간 헬스클럽을 다니겠다고 했는데요. 당연히 제가 다니고 있는 헬스클럽으로 올 줄 알았는데 굳이 먼 곳으로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뒤를 밟아봤는데 남편이 다닌다는 헬스클럽에 그 여선생이 헬스 트레이너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남편의 휴대폰을 뒤져서 증거를 찾아내보았죠. 역시나 남편은 그 여선생과 문자를 주고받으니 사적으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 문자들을 보여주며 남편을 추궁하니 남편이 모든 걸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그 여선생이 남편 회사 근처에 서 있다가 번호를 땄으며 운동을 가르쳐 주겠다고 불렀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저는 여선생의 유혹에 넘어갈 뻔했던 남편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저도 참 속물이었으니까요. 제가 시아버지와의 거래에 응했던 것처럼 남편도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저처럼 무릎 꿇고 눈물로 속죄했으니 받아주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돈 때문에 아버지 뻘 되는 남자와 놀아났으면서 자기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멀쩡한 가정을 파탄내려고 작정한 여자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정이 언니를 포함한 아줌마 부대에게 모든 걸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언니들을 데리고 가서 여선생이 있다는 헬스클럽에 난리를 피웠죠. 헬스클럽 팀장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여선생이 이 동네에서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다 까발렸습니다. 결국 여선생이 그 헬스클럽에서도 해고를 당하자 제가 있는 헬스클럽으로 와 사과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여선생을 문전박대하였죠. 그날 이후로 돈의 유혹에 넘어가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시아버지가 제안했던 아파트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시아버지가 약속했던 아파트는 제 것이 되었지만 저도 인생 정말 똑바로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인간된 도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정말 창피한 일이지만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사연 글을 써봅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